안녕하세요. 40대 초반의 남자 구독자입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제 인생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아입니다.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모를 뿐이 저를 시설 앞에 두고 갔다고 했죠. 함께 시설에 있던 아이들은 이름이라도 있는 채로 시설에 들어왔는데, 저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태어난 날, 태어난 일시도 몰라서 제 생일은 시설에 입소한 그날이 되었죠. 시설에 있던 다른 친구들 중에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님에게 짤막한 편지를 받은 아이들도 있었어요. 너를 꼭 다시 데리러 올게. 너를 이런 곳에 보내서 정말 미안해. 같은 짧은 편지 글들은 그 친구들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시설을 퇴소할 때까지 아이들을 데리러 온 부모는 단 한 명도 없었지만요. 어쨌든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이름도 언제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저는 버려진 아이들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미성숙했던 시설의 친구들은 제 인생이 자신들의 인생보다 불쌍하다며 저를 괴롭히곤 했어요. 밥을 먹는 제 뒤로 지나가며 머리를 툭툭 친다든지, 제 식판에 음식물을 떨어뜨린다든지, 지나가는 제게 다리를 건다든지, 공 같은 걸로 저를 맞추는 등의 괴롭힘이었죠. 그런데 차라리 이런 원초적인 괴롭힘만 있었더라면 괜찮았을 겁니다. 시설의 아이들은 제 생일이 다가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야, 가짜 생일! 너 설마 생일 기다리는 건 아니지? 가짜 생일에 무슨 의미가 있냐? 일일이 나열하지도 못할 비참한 날들이 하루 이틀, 1년, 10년 동안 이어지다 보니 저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제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어요. 나는 쓸데없는 아이,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아이와 같은 생각들이었죠. 저는 놀려대는 아이들에게 맞서 싸울 정도의 담력도 없는 아이였습니다.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한마디 못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저를 도와줬으면 했지만 실제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시설 선생님과 원장님은 제가 괴롭힘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지만 직접적으로 나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하곤 하셨죠. 너가 그렇게 매번 혼자 앉아서 음침하게 있으니까 애들이 그러는 거야. 너가 먼저 나서서 밝게 행동하고 하면 친구들도 너를 받아줄 거라고. 너무 혼자 있으려고 하지 말고 친구들한테 말도 걸어보려고 노력해봐. 생각을 해봐라. 말도 없이 매번 우울하게 앉아있는 애랑 누가 친구를 하고 싶겠니? 선생님의 말은 너가 문제가 있는 아이라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거야 라는 의미였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할 어른이었던 선생님과 원장님의 말에 저는 친구들에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기라며 친구들에게 말을 걸어도 친구들은 낄낄거리며 저를 비웃을 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수가 없다며 침을 뱉고는 했어요. 나중이 되니 선생님도 저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저도 스스로의 소심함에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는데 선생님들은 더 하셨겠죠. 그렇게 소심하고 우울하게 성장한 저는 19살이 되던 해에 시설을 퇴소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을 퇴소할 때가 되면 다들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기 마련이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덤덤했죠. 그럴 수 있었던 건 국민학교에 다닐 때부터 가졌던 한 가지 다짐 때문이었습니다. 시설을 퇴소하면 꼭 삶을 마감해야지. 어린아이의 생각치고는 꽤 끔찍한 생각이었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저는 평생 동안 괴롭히는 친구들에게 반박할 용기도, 세상을 살아갈 용기도 없었던 아이였기 때문이었죠. 제가 시설을 떠났는 날, 저를 마중 나와준 분은 원장님 한 분이었습니다. 원장님은 퇴소하는 저에게 소액의 지원금을 건네준 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이게 전부란다. 잘 살아라. 한마디를 남기셨지만 저는 그 말에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꾸벅 숙인 채 시설을 뒤로 했습니다. 저는 원장님에게 받아든 지원금 봉투를 대충 주머니에 찔러 넣고 터미널로 향했어요. 바다를 가기 위함이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바다를 보지 못한 저는 그렇게 아름답다는 바다를 한 번 보고 삶을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작은 짐가방 하나만을 덜렁 메고 동해 바다로 향하는 길. 지금 생각해봐도
그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온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고 나니 하늘은 어둑해졌고 저는 물어물어 바다가 있는 곳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중간 길을 물을 때마다 현지 분들은 제 질문에 의아해 하셨어요. 바다? 이 시간에? 가서 뭐 하려고? 걸어서 가기에는 좀 멀 텐데. 저는 저를 걱정스럽게 때로는 이상하게 바라보는 분들의 시선을 애써 뒤로 하고 바다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꽤 오랫동안 길을 걷다 보니 멀리서 파도치는 게 보이더군요. 아름답고 푸른 바다를 상상하고 간 건데 바다는 제 상상과 다르게 너무나 어둡고 깜깜했습니다. 저는 모래사장에 앉아 한참 동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바다를 바라보다 어느새 머릿속에 저렇게 까만 바다라면 내가 저곳에 들어간들 아무도 보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자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어두고 바다 쪽으로 걸어가는데 꽤 먼 곳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살짝 젖어있는 모래 위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꽤 거리가 있는 곳에는 한 남자가 양복을 풀어 헤친 채 술병을 들고 울고 있었어요. 뭐라 욕지거리를 내뱉는 그 사람의 말은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그의 울음소리에는 분명한 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멋진 양복을 입은 남자가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렇게 울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경기 침체로 인해 수많은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을 닫았다는 뉴스가 기억났습니다.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주머니에는 시설에서 나올 때 받았던 지원금이 그대로 봉투에 담긴 채로 남아있었죠. 저는 술에 취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내뱉는 남자에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서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했어요. 저는 술병으로 모래바닥을 치고 있는 남자의 양복 주머니에 봉투를 찔러 넣었습니다. 그제서야 남자는 저를 의식했는지 저를 거칠게 밀어내며 소리쳤어요. 너 뭐야 임마! 혀가 꼬부라진 채로 저를 밀치는 남자의 소나기에는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저를 밀치는 남자의 주머니에 봉투를 아무 문제 없이 찔러 넣을 수 있었죠. 돈이에요. 돈이라는 말에 남자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 돈? 저는 남자가 돈 문제로 울고 있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네, 돈이에요. 제 전 재산. 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아저씨 알아서 쓰세요. 돈을 나한테 왜 줘? 가져가! 저는 봉투를 쥐고 흔드는 아저씨를 향해 저는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길 가다 주웠다고 생각하시고 필요한 데 쓰세요. 많지는 않아도 위로는 되겠죠. 남자는 소심한 제 목소리를 알아들은 건지 봉투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돈, 돈이다 라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런 남자를 뒤로하고 다시 바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정뱅이 남자와 나름대로의 대화를 하고 나니 아까와 다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저는 맨발로 밀려오는 파도를 거스르던 중 발이 차갑다는 것을 느끼고 나서야 뒤를 돌아 남자가 있던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마음을 잡고 바다를 바라보는데 아까까지만 해도 고요하게만 보였던 바다가 시꺼멓게 저를 잡아먹을 듯 일렁이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저를 집어삼켰어요. 시설을 나오면 생을 마감하겠다 라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결국 소심하고 겁 많았던 저는 그렇게 스스로 바다를 벗어났어요. 발과 종아리에 모래가 가득 묻은 채로 모래사장에 앉아있으니 동이 트는 게 보이더군요. 슬슬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느끼며 저는 모래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기 때문에 버스도 택시도 그 무엇도 탈 수가 없었어요. 초라한 행색의 저를 도와주는 사람 또한 없었죠. 길 가는 차를 잡아탈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처럼 보이면 무작정 걸었습니다. 그렇게 걷다가 배가 고프면 쓰레기통을 뒤져서 썩은 음식도 먹었고 화장실이 가고 싶으면 근처 수풀을 뒤져 볼일을 해결하기도 했죠.
당시 날씨가 포근했기에 망정이지 조금만 날씨가 추웠어도 저는 애진작 얼어 죽었을 것입니다. 날짜를 세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제 행색은 그 어떤 거지보다 남루했어요. 사람도 만나지 않으니 어느 순간부터는 말하는 것도 어색했죠. 시설에서 잘라주었던 짧은 머리가 눈을 덮은 지 오래이고 머리카락이 코까지 덮었을 때가 되니 내가 왜 이렇게 걷기 시작했는지도 잊어버리게 되더군요. 당시 저에게 남아있던 것은 걷는다, 배고프면 먹는다, 마려우면 싼다 이것이었습니다. 다소 직설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당시 제 모습은 정말 이와 같았습니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모습 그 자체였죠. 그렇게 걷다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찾아다니다 보니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으로 향하게 되더군요. 그렇게 저는 꽤 규모가 있는 도시의 역까지 흘러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던 건 아니에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차가운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는 새벽까지 문을 열어두는 건물이 필요했는데 역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으슬거리는 몸을 이끌고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뭐라도 덮을 게 있나 싶어서였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역 주변에는 그 흔한 신문지 한 장도 없었습니다. 신문지, 종이박스 같은 것들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노숙자들의 차지였어요. 오늘도 아무것도 없이 잠들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터덜터덜 걸어갔는데 큰 쓰레기 봉투를 옮기고 있는 미화원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신문지처럼 보이는 게 들어있었죠. 저는 곧장 미화원에게로 달려가 쓰레기 봉투를 찢을 듯 움켜잡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자신을 덮친 괴한의 습격에 굉장히 놀란 미화원은 자신을 덮친 괴한의 얼굴을 보고는 더 놀랬습니다. 저는 그런 미화원에게 사과할 겨를도 없이 쓰레기 봉투를 찢듯이 헤집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발견한 건 약간은 눅눅해진 신문지였죠. 저는 함부도 되지 않는 신문지를 꼭 끌어안은 채 그렇게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미화원은 자신이 쥐고 있던 집게로 제 옷자락을 잡았고 저는 무언가 당기는 느낌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어딜 가? 저는 그제야 제가 헤집어 놓은 쓰레기 봉투를 보게 되었어요.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이라는 걸 너무 오랫동안 안 했다 보니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눅눅한 신문지를 바지춤에 끼워 넣고 헤집어진 쓰레기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미화원은 그런 제 모습에 어이가 없는 듯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웠을 것 같네요. 웬 귀신 행색을 한 인간이 갑자기 달려들어서 쓰레기 봉투를 뒤지더니 신문지를 빼가고 다시 헤집어둔 쓰레기를 모아두는 꼴이란 저였어도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렇게 모은 쓰레기를 미화원에게 건네주고 고개를 꾸벅 숙인 채 잠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노숙자들이 모여있는 곳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나마 바람이 덜 통하는 곳이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자리를 잡고 누웠습니다. 평소보다 하루가 고단하더군요. 그렇게 겨우 구한 냄새나는 신문지를 깔고 또 덮고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윽! 짧은 신음소리 끝에 겨우 눈을 뜨니 키가 큰 누군가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야, 너 뭔데 여기서 처자고 있어?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살펴보니 키가 큰 사람의 뒤로 두세 명이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행색을 보아하니 노숙자인 것 같았어요. 덩치 큰 어른들의 위협에 두려움을 느낀 저는 더듬거리며 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말만 더듬을 뿐이었죠. 제 정강이를 걷어찬 키 큰 노숙자는 그런 제가 답답했는지 제 뒤통수를 후려치고는 듣도 보도 못한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상스러워 자세히 적지는 못하고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대략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길래 남의 구역에 와서 함부로 잠을 자려고 하냐. 여기서 지내려면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 저는 그 대가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어렵지만 않다면 대가를 치르고 어서 잠들고 싶었어요.
한참 욕을 하던 키 큰 노숙자는 아무 반응 없이 욕을 듣고만 있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뭐야, 너 벙어리냐? 저는 제가 벙어리와 같은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죠. 노숙자는 귀찮게 됐다는 듯 한숨을 푹 내쉬더니 자신이 말한 대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해. 너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야. 키 큰 노숙자는 그 대가가 간단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요구사항은 결코 간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키 큰 노숙자는 자신들의 부하와 함께 저를 골목 끝 시장 구석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시장 구석의 허름한 가게 하나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죠. 이 집 보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바로 왼쪽에 돈통이 있어. 그걸 들고 나오면 돼. 알겠냐? 저는 제가 잘못 알아들은 줄 알았습니다. 문이 닫힌 가게에 자물쇠를 뜯고 들어가서 돈통을 가져오라니. 너무나 당연하게 도둑질을 시키는 그들의 모습에 저는 순간 사고 회로가 정지되었어요. 제가 못 알아들은 듯 서 있자 키 큰 노숙자는 다시 한번 제 뒤통수를 때리며 욕을 했습니다. 아, 말귀 못 알아듣는 놈이 들어왔네. 야, 이래봬도 너한테 제일 간단한 거 시키는 거야. 이 가게 다 늙은 할머니가 혼자 하는 건데 그 할머니 가족도 없어서 도둑 맞아도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어. 그리고 여기 시장 구석이라 보는 눈도 없다고.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망까지 봐주겠다는데 이게 어려워? 저는 우물쭈물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제가 별 반응이 없자 키 큰 노숙자와 그의 부하들은 답답해졌는지 점점 저를 억압하기 시작했어요. 할 거야, 안 할 거야? 저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여기서 안 한다고 했다가는 이곳이 제 무덤이 될 것만 같았어요. 저 사람 품에 무기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지? 여기서 도망간다고 도망갈 데가 있을까? 그 누구도 나를 보호해주지 않을 텐데 여기서 벗어난다고 한들 내가 갈 곳이 있을까? 등의 수만 가지 생각이 순식간에 제 머릿속을 헤집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죽어도 도둑질만큼은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 언젠간 죽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게 지금이라고 생각하자. 라는 생각으로 벌벌 떨며 겨우 소리를 냈습니다. 뭐, 아마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용기를 냈던 순간인 것 같네요. 못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키 큰 노숙자와 부하들은 노발대발하며 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못하겠다고? 와, 이 자식 지금 못하겠다고 한 거 맞지? 키 큰 노숙자가 소리를 지르자마자 주먹이 제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짓궂은 괴롭힘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맞는 게 처음은 아니었지만 얼굴을 맞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시설 아이들은 그래도 보이는 데는 피해서 때렸거든요. 처음 얼굴을 맞았을 때의 감상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와, 정말 더럽게 아프다. 이후로는 별 기억이 나지 않아요. 비 오는 날은 아니었지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는다라는 말이 저절로 생각날 정도로 그렇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잃은 후 눈을 뜨니 밝은 빛이 보이더군요. 순간 하늘나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니 누군가가 제 얼굴 위로 불쑥 자기 얼굴을 들이밀더군요. 일어났냐? 얼굴을 들이민 사람은 키 큰 노숙자도 그의 부하들도 아니었습니다. 무슨 상황인가 싶어 몸을 일으키는데 정말 온몸이 쑤시더군요. 야 임마, 더 누워있어. 너 우리가 지나가다 안 봤으면 그냥 거기서 죽었을 거다. 가뜩이나 세상이 흉흉한데 조심해야지. 딱 보니까 어린 놈인데 대체 뭐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냐? 저와 얼굴이 마주친 사람은 상당히 말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은 묻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곳에 누워있게 된 경위를 설명해 주었어요. 키 큰 노숙자 무리가 저를 때리고 있는데 우연히 다른 노숙자 무리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저를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그놈들이 시장 가게에 들어가서 돈 훔쳐오라고 시켰지? 그놈들 이 주변에서 사는 놈들도 아니야. 너같이 새로 들어온 애들 보이면 돈 훔쳐오라고 시키고 입 싹 닫는 게 취미인 놈들이지. 그놈들 때문에 우리 여기서 싹 다 쫓겨나게 생겼다. 시장 인간들이 우리 때문에 불안해 죽겠다고 매일같이 민원을 넣고 있어서 말이야. 요즘 가뜩이나 사건 사고가 많아서 경찰이 우리한테까지 신경을 안 쓰고 있기는 한데 언제 단속 떠서 쫓겨날지 모르니까 너도
웬만하면 다른 데 찾아가 봐라. 아마 그놈들 또 찾아올 거다. 하지만 저는 그곳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어딘가로 떠날 여력이 정말 손톱만큼도 없었거든요. 저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말을 삼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죽는 게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죠 뭐. 수다쟁이 노숙자의 말대로 키 큰 노숙자 패거리는 저를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이후로는 같은 상황의 반복이었어요. 도둑질을 시키고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키 큰 노숙자들의 행패는 다른 노숙자가 등장한 이후에야 멈추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마음 놓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음식을 주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언제 꺼질지 모르는 목숨을 연명하는 삶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해가 뜨면 눈을 뜨고,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무언가를 주워 먹고, 다시 해가 지면 눈을 감고, 아주 단순한 삶의 반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단 한 가지,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제 또래 아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아침이 되면 분주한 소리들이 저를 깨웠습니다. 버스가 오고 가는 소리, 차가 빵빵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바쁘게 다니는 소리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제 귀에 가장 잘 들렸던 소리는 또래 아이들이 서로 수다를 떨며 웃는 소리였습니다. 책가방을 메고 시답지 않은 농담 따먹기를 하며 세상 아무 걱정 없다는 듯이 길을 가는 학생들을 보다 보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부러움이 솟아올랐습니다. 차마 그 모습을 바라보지 못해 등을 돌리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가끔은 조용히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훔칠 때면 죽지 못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자기 연민이 함께 몰려오기도 했죠. 제 앞에 동전 몇 개를 던지며 자신의 아이에게 너 공부 안 하면 이 아저씨처럼 되는 거다 라는 말을 하는 아주머니를 보는 것보다 또래 학생들을 보는 게 제게는 더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연명하듯 살던 중 제게도 운명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겨우 구한 얇은 천을 덮은 채 하늘을 멀뚱히 바라보고 있었죠. 밤새도록 술을 마시던 다른 노숙자들은 아직도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듯이 하늘만 보고 있는데 누군가 급하게 걸어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 여기가 아닌데. 길을 잃은 듯한 행인은 제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얼마가 지났을까요? 슬슬 허기짐이 느껴졌던 저는 무거운 몸을 겨우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몸을 일으켜 주변을 둘러보는데 허름한 주변과 달리 고급진 분위기를 풍기는 무언가가 제 눈에 보이더군요. 아까 행인이 지나갔던 자리에 두툼한 장지갑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반질반질한 고급 가죽으로 되어 있는 장지갑을 주워든 저는 지갑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갑 안에는 엄청난 양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어떻게 이 지갑이 반으로 닫힐 수가 있나 의아할 정도의 양이었죠. 순간 놀란 저는 순식간에 지갑을 닫아 지갑을 제 품속으로 숨겼습니다. 부끄럽게도 인간적인 욕심 때문이었어요. 얼마인지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현금의 양에 놀란 저는 벌렁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남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금액을 세어보니 수백만 원에 달하는 현금의 양이더군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머릿속에는 이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아차린 순간 저는 부끄러움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장 할머니가 홀로 운영하는 가게에 돈통을 훔치는 건 맞아서 기절할 각오로 거부했으면서 이름 모를 누군가의 지갑을 보고는 군침을 흘리는 제 모습에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어때? 할머니는 돈통을 잃어버리면 큰일이 나는 분이었지만 지갑 주인은 누가 봐도 부자잖아. 이 정도 돈은 없어도 괜찮을걸? 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아주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스스로의 모습에 있는 정 없는 정이 탈탈 털린 저는 또다시 용기를 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는 노숙자들 사이를 지나 경찰서로 향했죠. 초라한 행색의 제가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집중됐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경찰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게 느껴졌어요. 야, 네가 가. 아니, 너가 가. 이해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파리가 꼬일 정도로 냄새가 나는 저를
가까이 하고 싶을 사람은 없었겠죠. 결국 저를 맞이해준 사람은 가장 말단으로 보이는 경찰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장지갑을 꺼내서 건네주었고 경찰은 집게손으로 지갑을 건네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지갑을 열어본 순간 경찰서의 공기가 뒤바뀌었어요. 그래도 약간의 친절함을 품고 있던 경찰의 말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죠. 이게 뭡니까? 저는 여전히 아로 대답했습니다. 경찰은 안 봐도 뻔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습니다. 훔쳐놓고 보니까 가슴이 철렁해요? 에? 이거 어디서 훔쳤어요? 빨리 말하세요. 억울했습니다. 길에서 주운 것을 돌려주고 싶었을 뿐인데 도둑 취급을 받다니. 저는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었지만 경찰은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여기 안에 명함 있네. 지갑 주인 오면 어차피 다 들통날 얘기니까 얼른 사실대로 말하세요. 예? 얼마 지나지 않아 지갑 주인과 연락이 닿았고 저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지갑 주인이 올 때까지 경찰서 구석에 박혀있게 되었습니다. 지갑 주인을 기다리는 동안 경찰들은 한두 명씩 제게로 다가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날이 추워져서 일부러 잡혀 들어오는 인간들 있던데 당신 같은 인간한테는 구속도 사치야. 알아? 눈물이 핑 돌더군요. 단 한 번도 남에게 부끄러운 짓을 한 적이 없는데 온갖 유혹을 뿌리치고 주인을 찾아주려 한 게 이런 식으로 돌아오다니.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제 처지가 너무나 불쌍했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주먹을 꽉 쥐어서 손바닥에 피가 고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억지로 울음을 참고 있던 그때 경찰서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찰서 문을 박차고 들어온 남자는 경찰들에게로 다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멋지게 차려입은 양복, 광이 나는 구두, 깔끔하게 넘긴 머리, 흐트러짐 없는 넥타이, 누가 봐도 지갑의 주인이었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눈빛으로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조차 나를 도둑으로 의심하는데 저 사람은 더더욱 그렇겠지. 나는 이제 감옥에 가게 될 거야. 길에서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는 것보다는 감옥이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저 사람이 지갑을 가져왔습니다. 라는 경찰의 말이 들리자마자 저는 두 눈을 꽉 감았습니다. 어떤 모진 말이 나올지 상상조차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도 경찰들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순식간에 꽉 감았던 눈을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되물었어요. 에? 제대로 나온 말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의사 전달은 확실히 됐죠. 신사는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도 확실하지 않아서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가까이서 본 신사는 흰머리가 희끗난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저에게 고개를 숙이며 신사가 감사 인사를 하자 경찰들은 더욱 당황해했어요. 선생님, 저희 판단으로는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온 게 아니라 지갑을 훔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의 말에 신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날이 추워지면 가끔 이렇게 일부러 잘못을 저지르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네요. 혹시 길 가다가 이 사람이랑 부딪히고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신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지갑을 잃어버린 걸 알아차렸을 때까지 그 누구와도 부딪힌 적이 없어요.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기는 했지만 워낙 아침 일찍인 시간이라 다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신사의 말에도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잘 기억해 보시죠. 정말 마주친 적 없으십니까? 신사는 더욱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신사의 단호한 태도에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사는 곧장 저에게로 다시 다가와서 지갑 속 모든 현금을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이렇게 큰 돈을 제 손에 아무렇지 않게 쥐어주다니. 신사의 정체가 궁금해질 정도였습니다.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받을 생각이 조금도 없었어요. 저렇게 큰 돈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거리 생활을 하는 저에겐 독약과도 같았기 때문이었죠. 저는 한사코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신사는 그런 제 속도 모르고 계속해서 돈을 건네주었죠. 아니, 왜 받아주지 못하는 건지 말이라도 해주세요. 저는 신사의 말에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의 말을 듣고서야 신사는 돈을 건네주는 것을 멈추었어요. 신사는 굉장히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 경찰서 문이 다시 열렸고 다소 어려 보이는 사람이 신사를 찾아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지금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얼른 이동하셔야 합니다. 신사는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신사를 찾아 들어온 사람은 그의 비서였죠. 신사는 난처한 표정을 짓더니 경찰들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제 지갑을 훔쳤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경찰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셔가도 괜찮겠죠? 경찰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신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사는 다시 제게로 돌아오더니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미팅이 있어 당장 이야기를 나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비서를 따라가 계시면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무언가에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고 신사는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신사의 비서를 따라갔고 그곳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를 벗겨냈습니다. 얼마 만에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한 건지 기절한 듯 잠에 들었고 눈을 뜨고 나니 저는 깨끗해진 모습으로 호텔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삐쩍 마른 제가 서 있더군요. 분에 넘치는 호강에 문을 열고 나가니 신사의 비서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거의 이틀 동안 내리 잠만 잤다고 합니다. 비서는 그동안 노고가 많으셨나 봅니다. 라는 말과 함께 음식을 주문해 주었고 저는 정말 오랜만에 맛보는 신선하고 따뜻한 음식을 개눈 감추듯 먹어치웠습니다. 그렇게 배가 부르고 나니 조금 민망해지더군요. 제가 쭈뼛거리며 앉아있자 비서는 신사를 모시고 오겠다며 방을 떠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방으로 들어온 신사는 저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저를 향한 모든 호의와 친절이 어색해 대꾸도 못한 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신사는 그런 저를 이해한다는 듯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무턱대고 모셔온 게 아닌가 걱정했는데 푹 쉬신 것 같아 다행입니다. 저는 가만히 신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선생님이 찾아주신 지갑이 저에게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갑 속 사진이죠. 신사가 내민 사진은 아주 오래된 빛바랜 사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찍은 유일한 사진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돌아가셔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모두 흐릿한데 이 사진을 찍었을 때의 기억만큼은 생생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늘이 노래지는 듯 했는데 이 지갑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란 쉽지 않았을 텐데 정직한 마음가짐에 정말 감동했습니다. 신사는 진심이 한껏 묻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 비양심적인 일을 많이 겪거든요. 저조차도 양심대로 행동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은데 그 결단을 보고 저도 많이 반성했습니다. 저는 어떤 반응도 할 수 없었어요. 처음 지갑을 열어봤을 때 마음속에 품었던 욕심을 저 스스로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한동안의 침묵이 이어진 후 신사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은 원래 못하던 거였나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메모지와 연필을 집어들었죠. 저는 메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태생부터 벙어리는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네요. 신사는 측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 보니 나이가 꽤 어려 보이는데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는 머뭇거리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올해로 20입니다. 깜짝 놀란 마음을 숨기지 못한 신사는 다소 격양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대체 20살 청년이 대체 어쩌다? 저는 잠잠히 제 이야기를 적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시설에서 자란 이야기,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거리의 불황자가 된 이야기였죠. 필담으로 제 이야기를 전하느라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신사는 불편한 내색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친근하게 말을 놓은 신사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나저나 큰 도움을 받은 은인의 이름도 모르는군. 이름이 어떻게 되나? 저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무겁게 제 이름을 눌렀었습니다. 김초복. 제 이름 초복은 초복날에 버려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성은 버려진 날 당직이었던 선생님의 성이었죠. 숙연한 공기가 흘렀고 신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를 돕고 싶다고 말이죠. 저는 당황했지만 신사는 의연했습니다. 초복꾼의 처지가 딱하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초복꾼의 정직함을 보고 하는 말이네. 이 세상에는 초복꾼같이 정직한 사람이 필요해. 긴 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나는 초복꾼의 대쪽 같은 성품에 감탄을 금치 못했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심을 포기하지 않고 정의롭게 살아온 건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일이야.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좋은 기회를 많이 얻었을 텐데 내가 너무 아쉬워서 그래.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간의 인생을 통틀어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는다는 걸 상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신사는 비서를 불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고 저에게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선 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었다고 하니 치료부터 받아야겠지. 사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부르게 먹고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 잠을 잤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후 이어진 신사의 말은 제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못했던 공부를 해야겠지? 순간 제 눈빛이 번뜩이는 걸 보았는지 신사는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못해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어느 회사를 가더라도 중졸보다는 고졸이 더 유리하고 고졸보다는 대졸이 더 유리하지. 병원 치료를 받고 난 후에 곧바로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치르도록 도와주겠네. 고등학교 졸업장, 공부, 검정고시. 그동안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하게 소원해왔던 것들을 직접 귀로 듣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격이 찾아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신사는 말없이 제 곁으로 와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네.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 힘든 인생을 살면서도 정직하게 살아온 그동안의 시간이 초복꾼 자네를 도운 거야. 잘했어. 잘 버텼어. 겁쟁이의 소심함으로 똘똘 뭉쳐있던 저에게 잘했다, 잘 버텼다는 한마디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엉엉 울며 모든 것을 토해냈어요. 그 후로 신사는 저의 후견인이 되어주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혼자 지낼 만한 작은 방을 구해주시고는 병원비를 지원해 주셨어요. 병원 치료만 잘 받으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열심히 치료에 임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치료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치료라기보다는 심리 상담에 더욱 가까웠죠. 그렇게 말문이 조금씩 트이기 시작하니 예전처럼 말을 하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말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차이일 뿐 다른 것이 달라진 건 없다고 했어요. 세상과 교류하면서 상처만 받았다 보니 세상과 교류하는 수단인 말을 스스로 버려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세상과 교류할 의지가 생겼으니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병원에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날, 저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비서분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니 눈이 커다래지더군요. 초복꾼, 아니 대체 언제부터? 깜짝 놀라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차도가 없는 척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게 뭐가 있어요. 사장님 곧 회의 끝나니까 곧 들어가 보세요. 사장님 정말 좋아하시겠네요. 30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사장님의 사무실 문이 열렸고 회의를 진행하던 직원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사장님의 사무실 안으로 발을 들였어요. 사장님은 언제나 그랬듯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오, 초복이 아냐? 연락도 없이 웬일이냐? 못 보던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지?
애정어린 관심이 듬뿍 묻어나는 질문 세례를 퍼부은 사장님은 제 손에 들려 있어야 할 수첩을 찾으셨습니다. 수첩은 어디 갔냐? 까먹고 안 챙겼어? 괜히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저도 모르게 쏟아지는 눈물을 황급히 닦아내니 사장님은 당황하며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아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순간 공기의 흐름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사장님은 제가 말을 했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신 듯 했어요. 너 지금 뭐라고? 감사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은 우는 제가 보이지도 않는지 뛸 듯이 기뻐하며 저를 부둥켜 안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야? 말문이 확 트인 거야? 응? 그동안 차도가 없어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시는 사장님을 보며 눈물을 겨우 삼켰습니다. 한 번에 트인 건 아니었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말이 많아졌어요. 10가지 단어로 문장을 만들면 한 단어만 말했다가 나중에는 10단어 중에 5단어를 말할 수 있게 되고 조금씩 말을 늘려갔어요. 사장님을 깜짝 놀라게 하고 싶어서 차도가 없는 척 했어요. 많이 놀라셨죠? 사장님은 특유의 화통한 웃음소리를 내며 제 등을 두드렸습니다. 놀랬지 그럼. 병원을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차도가 없어서 얼마나 걱정했는데. 요 녀석 아주. 오늘은 기분이다. 내가 저녁 맛있는 거 사줄게. 저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은 항상 사시면서. 말문이 트인 후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건 공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르바이트였죠. 사장님은 일용직 노동이라도 해서 생활금을 벌겠다는 계획을 반대하셨어요.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험한 일 하면 건강이 나빠질까봐 걱정이다. 괜찮아요. 병원 검사에서도 전부 건강하다고 나왔잖아요. 그래도 매일 찬 데서 자고 굳은 일도 많이 당했는데 지금 괜찮더라도 나중에 고생할 수 있어. 최대한 몸이 고생하는 건 피해야지. 정말 괜찮아요, 사장님. 이만큼 신경 써주시고 도와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사장님한테 의지하면 제가 스스로 설 힘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사장님은 한숨을 푹 쉬며 최후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나한테 지원받는 게 부담되고 그러면 빌린다고 생각을 해. 그럼 되지 않겠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사장님께 손을 벌릴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장님은 제 결단에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히 사장님의 지원 없이 홀로 서기를 하려다 보니 힘든 일이 많더군요. 게다가 검정고시까지 함께 준비하려다 보니 힘듦은 2배가 됐습니다. 당연히 검정고시도 예상했던 기간에 3배가 걸렸어요. 하지만 그런 시간 동안 분명히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땀 흘려서 버는 돈의 가치를 직접 몸으로 깨우치게 되었고, 일하면서 만나게 되는 별의별 인간 군상에 적응하는 방법도 배웠죠. 그렇게 저는 5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했기 때문에 대학은 진학하지 못했어요. 무엇보다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대학 진학을 섣부르게 결정할 수 없었죠. 대학 들어가 보고 안 맞으면 전과하든 반수를 하든 하지 뭐. 라고 생각하기엔 제 현실이 꽤 팍팍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고 돈을 모으고 어느 정도 사람처럼 살게 되니 저도 연애라는 걸 하게 되더군요. 사실 처음에 연애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 자체가 상상이 안 됐기 때문이었죠. 정상적인 가정에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누군가와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일을 하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다 보니 저에게도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죠. 제 아내는 저의 모든 과거를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해주는 따뜻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이 넘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온전한 제 편이죠. 많이 연로해지신 사장님은 은퇴하신 지 오래입니다. 회사는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 승승장구하고 있죠. 요즘엔 손주들 보는 낙으로 산다고 하시는데 오랜만에 제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뵈야겠네요.
살다 보니 정직한 만큼 호구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군요. 하지만 저는 정직한 만큼 돌아온다는 말을 믿습니다. 제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제 사연을 들으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이 세상은 정직한 만큼 호구가 되는 세상일까요? 저는 가끔 내가 만약 사장님의 지갑을 정직하게 돌려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양심의 목소리를 외면했더라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라는 상상을 해보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상상의 끝은 항상 새드 엔딩이었어요. 그 새드 엔딩은 누군가에게 모든 돈을 빼앗긴 채 또다시 추위에 떨고 있는 제 모습으로 마무리되죠.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세상인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저는 여전히 정직함이 주는 힘을 믿고 있습니다. 저의 긴 사연이 양심과 실속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준다면 참 기쁠 것 같네요. 앞에서도 짧게 언급했지만 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저와 같이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싶어요. 부디 대학 입시는 검정고시보다 빠르게 끝났으면 좋겠네요.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을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